우리 동생이 사업 좀 하겠다잖아. 너 돈도 많이 벌면서 그 1억 보태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작작 좀 이기적으로 굴었고. 제 이름은 서윤희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8년을 버텨 상무 자리까지 올랐고 올해 제 인생 첫 성과급으로 일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어보기도 전에 시어머니 김 여사가 시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내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윤희야, 수연이가 카페 하나 차린다는데 내가 딱 1억만 줘라. 투자하는 셈치고.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침실에서 나온 남편 최민혁이 하품을 쩍하며 내뱉은 말에 저는 그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돈 버는 게 다 우리 가족 위해 쓰는 거 아니야? 엄마 말이 맞아? 수연이는 내 친동생이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들고 있던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세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죠. 좋아, 내 돈이 곧 너희 돈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렇다면 똑똑히 보여주마. 내 돈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서윤희, 여의도 증권가에서 8년을 일해 상무가 되었고 올해 인생 첫 성과급으로 일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저는 이 숫자를 꼬박 3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은행 입금 알림 메시지는 끝자리에 08개가 가지런히 찍힌 채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휴대전화를 뒤집어 탁자에 엎어두었다가 다시 뒤집어 확인해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정확히 일금 1억 5천만 원입니다. 8년이 이 바닥에서 꼬박 8년을 버텼습니다. 가장 밑바닥인 분석가, 애널리스트로 시작해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장전 데이터를 확인하고 밤 11시까지 고객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새우고 3번의 조직 개편을 견뎌냈으며 2명의 직속 상사가 떠나는 걸 지켜본 끝에 드디어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정도면 나 자신을 위해 축하해줄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는 휴대전화 브라우저를 켜고 청담동 고급 스파를 검색했습니다. 평점이 가장 좋은 곳을 골라 풀코스 관리를 예약할 생각이었습니다. 1회에 280만 원이나 하는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싼 가격이지만 제겐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예약 페이지가 막 로딩되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2번의 짧은 벨소리. 급하면서도 어딘가 당당한 그 소리가 마치 빚쟁이 독촉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그 옆에는 시누이 최수연도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분홍색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윤희야. 시어머니 김 여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에 있었니? 우리가 너 보러 왔다. 새언니. 수연이 제 옆을 비집고 들어오며 실내화로 갈아 신는 둥 많은 둥손에 든 봉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번에 성과급 받았다면서요? 우리 축하하러 왔어요. 제가 특별히 언니 주려고 케이크도 샀다니까요. 제 시선이 그 분홍색 상자에 머물렀습니다. 편의점 케이크였습니다. 가격표 스티커도 제대로 떼지 않아 숫자 3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케이크가 뭔지 저는 잘 압니다. 정가는 5,000원도 안 하는데 유통기한 임박 할인으로 3,900원에 파는 것 손바닥만 한 크기의 식물성 크림을 써서 먹으면 입안이 번들거리고 느끼한 데다 싸구려 향신료 냄새가 진동하는 그 케이크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제가 받은 1억 5천만 원의 성과급을 축하하러 온 겁니다. 고작 3,900원짜리 편의점 케이크를 들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 오신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얼굴에 예의 바른 미소를 띄었지만
속은 마치 고구마를 통째로 삼킨 듯 답답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800만 원을 주고 산 이탈리아 수입 가죽 소파였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는 모습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윤희야, 여기 물 좀 다오.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 2병을 꺼내왔습니다. 물을 받아든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냐? 내 나이에 찬물 마시면 속 버린다니까? 어머니, 집에 찬물밖에 없어요. 그럼 좀 데워서라도 가져와야지. 융통성 없기는. 저는 대꾸하지 않고 등을 돌려 물을 끓이러 갔습니다. 개방형 주방이라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수연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1억 5천이라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충분하고 말고 차고 넘치지. 주전자 물이 끓기도 전에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나갔을 때 수연은 이미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지고 모서리가 접힌 A4 용지에는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언니, 이것 좀 봐주세요. 수연이 눈을 반짝이며 그 종이 뭉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 창업 계획서예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여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첫 페이지 제목이 굵은 고딕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 카페, 꿈을 향한 비상. 꿈을 향한 비상이라니. 저는 터져나오려는 헛웃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장소는 제가 다 받았어요. 연남동에요. 수연이 제 옆으로 바짝 다가와 계획서의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제가 다 조사해봤는데 거기가 젊은 사람도 많고 카페하면 대박날 자리래요. 저는 그 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연남동. 서울에서 카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입니다. 3집 건너 하나가 카페고 5집 건너 하나가 디저트 가게인 곳이죠.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회전율은 형편없어서 매년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젊은 사장들이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나오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계획서 5페이지에는 예상 비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 장비 구매 2,500만 원, 원재료 비축 500만 원, 점포 임대료 및 보증금 3천만 원, 그리고 수연의 1년 생활비 1천만 원 총계 일금 1억 원. 저는 마지막 항목을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수연의 1년 생활비 1천만 원. 이게 버젓이 창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이 인테리어 비용은 무슨 근거로 책정한 거예요? 3천만 원으로는 연남동에서 바닥 공사하고 페인트 칠하면 끝나요. 여기 예시로 넣어둔 북유럽풍 인테리어 사진처럼 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들어요. 수연이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매도 그래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은 이탈리아제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어요. 예산이 2,500만 원이면 중고 기계라도 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식품위생 허가 받을 때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수연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연남동 상가 임대료 말이에요. 20평 정도 되는 가게면 월세가 최소 400만 원은 해요. 이 예산 3천만 원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보증금이랑 월세를 계산한 거예요? 보증금은 보통 월세의 6개월에서 1년치인데 3천만 원으로는 턱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저는 계획서에 있는 오타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록자를 녹자로 썼네요. 맞춤법부터 틀렸어요. 거실에는 약 5초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시어머니가 탁자를 내리치는 소리였습니다. 짝! 서윤이. 저는 고개를 들어 불그락푸르락해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한 달에 그 많은 돈을 벌면서 동생한테 1억 주는 게 그렇게 아깝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리를 긁는 것처럼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수연이가 남도 아니고 내 남편 친동생이야. 내가 우리 최씨 집안에 시집와서 그동안 명절 때마다 우리가 너한테 섭섭하게 한 적 있었니? 이제 와서 동생 좀 도와달라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들어?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너 지금 우리 최 씨 집안 무시하는 거지? 우리 수준이 내 돈 받기에 모자란다 이거야? 서윤이 너 잘 들어라. 돈 안 내놓으면 이혼해. 우리 최 씨 가문 며느리 중에 너처럼 쪼잔한 애는 없었다. 입을 열어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혁이 잠옷 차림으로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짓고 눈꺼풀은 반쯤 감긴 게 이제 막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아, 거참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는 늘어지게 하품을 하더니 거실 분위기를 쓱 훑어보았습니다. 엄마 왔어. 민혁아. 시어머니는 천군만 말아도 얻은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와서 말 좀 해봐라. 내 처가 성과급으로 1억 5천을 받았다는데 수연이 창업하게 1억만 내놓으라니까 싫단다. 저는 최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남편. 결혼 생활 5년, 연애 3년, 알고 지낸 지 8년. 저는 그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 입장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죠. 여보. 최민혁이 소파 옆으로 다가와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돈 버는 게 다 우리 가족 위해 쓰는 거 아니야?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집안일하고 당신은 밖에서 돈 벌고. 그게 우리 역할 분담이잖아. 오늘 날씨가 참 좋다는 듯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수연이는 내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창업한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 당신이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 저는 한참 동안 그를 응시했습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한다고요? 지난 3년 동안 그는 구직 중이라는 핑계로 집에서 놀았습니다. 매일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배고프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죠. 집 청소는 제가 고용한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하십니다. 일주일에 3번 오셔서 3시간씩 일하시고 제가 매달 45만 원을 드립니다. 빨래는 아파트 상가 세탁소에 맡기고 침대 시트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 밑반찬은 제가 주말마다 대량으로 만들어서 통에 차곡차곡 채워둡니다. 쓰레기는 제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종량제 봉투를 들고 나가서 버리고요. 그가 맡아서 한다는 집안일이 도대체 뭡니까? 제가 주문한 택배 대신 받아주는 거요? 민혁 씨.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묻는 것처럼 차분했죠. 당신 정말로 내 돈이 당신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보,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해? 최민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예전엔 다정해 보였던 그 미소가 지금은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겨웠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며. 당신 돈이 내 돈 아니면 뭐 남의 돈이야? 옆에서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민혁이 말이 100번 옳다. 내가 우리 최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내 것도 다 우리 집안 것이지. 아, 맞다.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난 듯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희야, 여기 서명해라. 형식적인 거니까. 저는 그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글씨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차용인 최수연, 대여인 서윤희. 차용 금액 일금 1억 원정. 무이자. 상환 기한 없음. 제 시선이 문서 맨 아래로 향했습니다. 서명란이 2줄 있었습니다. 대여인 칸은 비어 있었지만 보증인 칸에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민혁. 나의 남편. 삐뚤빼뚤하게 휘갈겨 쓴 서명은 누가 봐도 대충 한 티가 났지만 분명히 그의 필체였습니다. 이거 미리 다 계획해 둔 거였니? 제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저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획은 무슨?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내 재산은 우리 거야. 좋은 말 할 때 서명해.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 쳐다보는 시어머니,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는 시누이, 그리고 아무 상관 없다는 표정의 최민혁. 문득 8년 전 제가 신입사원이었을 때 사수였던 선배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절대 화가 난 상태로 결정을 내리지 마라. 저는 픽 웃었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저는 차용증을 탁자에 올려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니, 윤희야. 너 어디 가니?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업무 좀 봐야 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서재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고 빌딩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도시에서 8년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지방 출신 아가씨에서 증권사의 상무가 되기까지 말입니다. 1억 5천만 원 나의 피와 땀이 어린 성과급. 저는 컴퓨터를 켜고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사실 받아야 할 전화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건 따로 있었죠. 3년 전 최민혁은 제가 다리를 놓아준 덕분에 우리 회사의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잠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차장으로 승진한 직후였는데 그가 집에서 노는 게 지겹다며 일자리를 부탁하길래 두말 없이 힘을 써줬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나랑 안 맞는다. 좀 더 쉬면서 생각해보겠다는 핑계를 댔었죠. 그때는 별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진짜 이유를 알아내야겠습니다. 회사 인사 시스템에는 재직자와 퇴사자의 모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기본 정보만 볼 수 있지만 상무인 제 권한으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최민혁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인사 기록 카드가 떴습니다. 상태란에는 퇴사라고 적혀 있었고 그 뒤에 작고 빨간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봉인. 봉인된 기록은 더 높은 보안 등급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무의 권한이라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 기록을 클릭했습니다. 퇴사 사유란에 적힌 문구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부서 운영비 230만 원 횡령 의심. 초범이고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사직 및 불기소 처분함. 저는 그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켜져 화면이 어두워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 횡령. 230만 원 권고사직. 불기소. 기억이 났습니다. 3년 전 당시 제 직속 상사가 갑자기 개인적인 급한 일이 생겼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230만 원이었습니다. 마침 보너스를 받은 직후라 여유가 있었기에 저는 별말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사는 돈을 갚았고 저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돈은 상사가 최민혁 대신 갚아준 횡령금이었던 겁니다. 제 돈으로 제 남편이 횡령한 공금을 메꿔준 셈이죠. 정작 당사자인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뼈마디 사이사이에서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듯한 탄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쳐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웹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합법적인 신용정보 조회 사이트였습니다. 5만 원의 수수료만 내면 타인의 공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이죠. 저는 최수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본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신용카드 3개가 전부 연체 상태였고 총 연체 금액은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사채도 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불어나 이미 8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합치면 빚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맞춤법도 틀린 엉터리 사업계획서를 들고 와서 카페 창업을 하겠다며 1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창업이요? 아니요. 이 돈은 빚잔치 하는데 들어갈 게 뻔합니다. 저는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이 빚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니 수연의 카드 빚은 3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정도의 소액이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 빚은 1년 반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매달 금액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수상한 점은
이 수많은 입출금 내역 사이사이에 매달 똑같은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 받는 사람 이름은 춘지아, 윤지아.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수연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낼 정도면 보통 사이가 아닐 겁니다. 수연의 빚 중 일부는 이 여자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최민혁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백업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비밀번호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 생일이죠. 그는 늘 저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저 머리쓰기 귀찮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첩에는 수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대부분 게임 스크린샷이나 자기 셀카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화면을 내렸습니다. 2달 전 날짜까지 내려갔을 때 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의 남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최민혁이 한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실내에 서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따뜻한 인테리어, 그리고 배경 한 구석에 박힌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서울 햇살 산후조리원. 여자는 만삭의 배를 하고 있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 날짜는 정확히 2달 전. 저는 사진을 확대해 여자의 얼굴을 뜯어보았습니다. 젊고 예쁘고 피부가 하얗고 눈 밑에 매력점이 하나 있는 여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사진 속성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촬영 날짜 외에 위치 정보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저는 다시 신용정보조회 사이트를 열어 남은 조회 횟수로 그 여자를 검색했습니다. 윤지아. 28세 미혼. 직업란에는 무직. 수연이 매달 50만 원씩 이체하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제 남편이란 작자는 여동생 명의로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 돈으로 내연녀의 생활비와 산후조리원 비용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하고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요한 서재 안에 울려 퍼진 제 웃음소리가 어찌나 섬뜩하던지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서재 문 밖으로 시어머니와 수연이 떠드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아마 1억 원을 받아내면 어디에 쓸지 신나서 떠들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융통성이 없다고 욕하고 있을 테고 수연은 카페 사장이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민혁, 그는 다시 침실로 기어들어가 게임이나 하고 있겠지요. 컴퓨터 화면 속 산후조리원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잘 듣는 현금 인출기였을 뿐. 저는 서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서재 문을 쾅쾅 두드릴 때까지 말입니다. 윤희야, 아직도 통화 중이니? 다 끝났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제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초췌하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잔뜩 심통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수연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어느새 침실에서 나온 최민혁은 식탁에 앉아 그 싸구려 편의점 케이크를 퍼먹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생각은 좀 해봤니? 제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연습한 대로 완벽하게 예에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시어머니가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어머니 말씀이 다 옳다고요? 제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고 상냥했죠. 제가 최 씨 집안에 시집 온 지 꽤 됐는데 당연히 수연 아가씨를 도와야죠. 그런데 1억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수연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1억 5천만 원 다 낼게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번에 받은 성과급 전액
수연 아가씨 창업 자금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정말요? 수연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와, 우리 새언니 진짜 최고다.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는 수연의 환호성을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조건이라니. 그게 뭐냐? 시어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법 감시팀을 통해서 개인 대외 투자 신고를 해야 해요. 아시다시피 제가 증권사 임원이잖아요. 이 정도 고액 자금이 오가려면 회사에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세무조사 받을 때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야 깔끔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니? 복잡할 거 없어요, 어머니. 그냥 절차일 뿐인거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일 수연 아가씨더러 회사로 한번 오라고 하세요. 와서 도장만 찍으면 돼요. 수연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회사로요? 걱정 마요. 그냥 서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생긋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올 때 신분증이랑 인감도장 챙겨오는 거 잊지 말고요. 시어머니와 수연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생각했는지 두 사람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수연이 보내마.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가볼 테니 너도 쉬어라. 저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가 그들이 신발을 신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 참. 문 밖으로 나서기 전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차용증 말이다. 내가 서명해서 탁자 위에 올려두거라. 내일 민혁이 시켜서 수연이 갖다 주라고 할 테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와 탁자 위에 차용증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훑어보았습니다. 무이자, 상환기한 없음,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도 없는 종이 조각. 저는 그 종이를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윤희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채무 분쟁이랑 이혼 재산 분할 전문 변호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다음 날 수연은 약속대로 제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수연을 준법감시팀이 아닌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 어젯밤 제가 급하게 섭외한 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아가씨, 이쪽은 박 변호사님이에요. 투자계약 처리를 도와주실 분이죠. 제가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수연은 다소 긴장한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를 수연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최수연 씨, 이건 정식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입니다.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건조했습니다. 대여 금액 일금 1억 5천만 원, 연 이자는 시중은행 동기 대출 금리를 적용하며 대여 기간은 1년입니다. 수연은 계약서를 뒤적거렸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법률 용어들이 어지러운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새언니,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수연이 제게 귓속말하듯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아가씨. 회사 규정상 원래 이런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저는 수연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읽어봐요. 모르는 거 있으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수연은 두어 페이지 읽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포기한 눈치였습니다. 어차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요. 그녀는 곧바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서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박 변호사님이 제지했습니다. 계약서 제12조, 담보조항 확인하셔야죠. 수연이 멍한 표정으로 해당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계약에 따라 차용인은 유효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특정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조회해보니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하나 있으시더군요. 경기도 일산에 있는 부모님께 증여받은 오래된 아파트요. 이번 대출의 담보로 그 부동산의 근저당을 설정하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는다고요? 수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1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건 정식 대출 절차입니다. 고액을 빌리는데 담보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연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도와달라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곤란하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가씨,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 감사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서요. 그래도 걱정 마요. 1년 뒤면 카페 자리 잡아서 돈 많이 벌 텐데 이 정도 갚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에 아른거리는 1억 5천만 원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서명하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서명이 필요한 모든 곳에 이름을 적고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서류를 챙겨 넣었습니다. 자금은 3일 내로 입금될 겁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수연의 얼굴에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 돈으로 빚을 어떻게 돌려막을지 계산하고 있었겠지요.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치밀하게 설계되었는지 말입니다. 1년 뒤 그녀는 절대 이 돈을 갚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합법적으로 그녀의 그낡은 아파트를 손에 넣게 되겠지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최민혁은 여느 때처럼 침실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씨, 또 죽었네 하는 짜증 섞인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녀간 집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미리 만들어둔 반찬을 꺼내 식탁 위에 차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 잠깐만, 이 판만 끝내고.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차갑게 식은 간장게장과 무말랭이를 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찬란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누군가의 가정사가 깃들어 있겠죠. 그리고 제 이야기의 막도 이제 곧 내려갈 겁니다. 게임이 끝났는지 최민혁이 느릿느릿 걸어 나왔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그는 김치 제육볶음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물었습니다. 수연이 일은 잘 처리했어? 응, 3일 안에 입금될 거야. 잘 됐네. 그는 밥을 푹 퍼서 입에 넣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결국엔 이해해 줄 줄 알았다니까, 여보. 저는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된장찌개만 떠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가 제 몸을 씻어내리고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최민혁이 침대에 걸터앉아 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저는 머리에 물기를 닦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뭔데? 지아가. 그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임신했어. 네, 애야.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깐, 1초 정도. 그리고 다시 태연하게 머리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의 말투는 마치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정리할게.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돈만 잘 벌어오면 돼. 그 말을 뱉고는 뻔뻔하게도 제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획 돌려 그 손길을 피했습니다. 알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최민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산후조리원 사진을 띄워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서울 햇살 산후조리원, 2달 전. 보고서를 읽듯 건조한 목소리로 제가 읊었습니다. 이름 윤지아, 28살, 무직, 임신 7개월. 매달 생활비 50만 원. 당신 여동생이 대신 내주고 있었지. 사채 써서 말이야. 최민혁의 안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넘기며 은행 거래 명세서 캡처본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지난 3년 동안 당신의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야.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총 112회 금액은 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전부 내가 매달 당신한테 준 생활비 카드에서 빠져나갔더라. 이건 윤지아 산후조리원 예약 내역. 이미 계약금 300만 원 들어갔고. 이건 당신 여동생 채무명세서. 총 1억 2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당신 때문에 쓴 돈이더군. 최민혁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당신은 비밀번호를 절대 안 바꾸니까? 저는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은행 비밀번호도 내 생일, 클라우드 비밀번호도 내 생일. 내가 그걸 보고 감동할 줄 알았니? 역겨울 뿐이야. 최민혁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설명할게.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어. 저는 발을 빼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이미 준비해뒀으니까 얌전히 서명이나 해. 주말이 되자 저는 시어머니와 수연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수연 아가씨 창업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 좀 해요. 전화로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의기양양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드디어 완전히 길들여졌다고 착각한 모양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신선한 2플러스 등급 한우를 사고 정성 들여 갈비찜과 국을 끓였습니다.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서 고급 프랑스식 디저트도 예약해 찾아왔습니다. 거실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치웠고 식탁에는 하얀 식탁볼을 깔고 은식기를 세팅해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두었습니다. 아껴두었던 고급 와인도 한 병 땄습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침실에서 나온 최민혁이 그들을 맞이했지만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 눈을 피해 다니더니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이고, 오늘 상다리가 부러지겠네. 시어머니가 식탁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가 그래도 철이 들었구나.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차부터 한잔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소파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연은 벌써 디저트에 눈독을 들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3일 전 입금된 1억 5천만 원 중 대부분이 이미 빚 갚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죠. 저는 모두에게 와인잔을 돌린 뒤 텔레비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다 같이 볼 게 있어요.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선물. 그게 뭔데? 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휴대전화 화면을 텔레비전에 미러링으로 띄웠습니다. 화면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법률 사무소 로고가 박힌 내용 증명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저는 대답 대신 리모컨 버튼을 눌러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수연이 서명한 그 차용증이었습니다. 대여금 1억 5천만 원, 시중은행 금리 적용, 기한 1년, 연체 시 연체이자 적용. 그리고 그 아래 담보로 설정된 수연 명의의 일산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가씨. 제가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미 입금했죠? 수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새언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계약서에 따라 1년 뒤에 돈을 못 갚으면 아가씨 명의의 그 집은 제 소유가 됩니다. 뭐라고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봤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아가씨가 깔고 앉은 카드 빚이랑 사채, 이자까지 합치면 만기 때 대충 1억 2천만 원은 되더군요. 거기다 저한테 빌린 1억 5천만 원까지 1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서윤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우릴 속여? 어머니, 아직 흥분하지 마세요. 저는 침착하게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더 재미있는 게 남았거든요.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산후조리원 사진. 최민혁이 윤지아를 껴안고 세상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시어머니의 표정이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다시 당혹감에서 경악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게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는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드님이 밖에서 딴살림을 차렸더군요. 애까지 만들어서요. 저는 계속해서 화면을 넘겼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112회의 숙박업소 기록, 산후조리원 예약증, 윤지아의 신상 정보. 지난 3년 동안 집에서 논다더니 제 돈으로 첩질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매달 준 생활비, 알뜰하게 모아서 모텔비로 쓰고 그 여자한테 송금했더군요. 시어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님 빚의 절반은 오빠 뒷바라지하다 생긴 거고요. 제가 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그 여자 산후조리원 계약금 내주고 생활비 대줬죠. 오빠가 갚아준다고 했겠지만 이 사람은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어요. 수연은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민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민혁은 구석에 서서 입도 범근 못한 채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강요하실 건가요?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좋아요. 이혼해 드릴게요. 하지만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은커녕 위자료를 물어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제 변호사가 이미 증거 수집 다 끝냈습니다. 거실에는 약 10초간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최민혁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경쾌하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민혁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아.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돈 잘 버는 저 얻어졌으면 고맙게 살 것이지. 집안 재산 지키라고 했더니 뭐. 밖에서 애를 싸질러? 최민혁은 뺨을 감싸쥐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듣긴 뭘 들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그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수연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때문에 나 망했어. 그거 다 내가 빌린 돈인데. 내가 쓴 사채인데. 오빠가 갚아준다며. 거짓말쟁이. 최민혁이 엉금엉금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 이혼 안 해.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저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한때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라고 믿었던 사람이라니. 저는 무표정하게 다리를 빼내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에서 미리 싸둔 캐리어를 꺼내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캐리어를 세워두었습니다. 이혼 서류는 탁자 위에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 놓으세요. 윤희야. 최민혁이 애처롭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집, 결혼 전에 제가 제 돈으로 산 거 아시죠? 내일까지 싹 비워주세요. 저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초기화할 거니까 열쇠는 경비실에 맡기시고요. 너 어디 가는 거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이 콩가루 집안 식구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와이로 휴가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성과급 받은 거 아가씨 주고 남은 푼돈이 딱 비행기 표 값이더라고요. 저는 구두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서울의 밤거리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힘차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3개월 후, 수연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그녀 명의의 유일한 자산인 일산의 낡은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인 저는 가장 먼저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각종 비용과 빚을 제하고 나니
수연의 손에 남은 돈은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쫓겨나 친척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일한 노후 대책을 잃었습니다. 딸의 집을 담보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 집이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갔고 매일 아들과 딸의 결혼 사진을 보며 한숨만 쉰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민혁. 이혼 판결이 난 날 그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게다가 법원은 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는 그에게 3천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는 윤지아를 찾아가려 했습니다. 어쨌든 제 핏줄을 가진 여자니까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본가를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연락처는 모두 차단된 상태였고요. 그녀가 유부남인 그와 만난 건 순전히 그가 돈 많은 집 아들이고 와이프가 돈을 잘 벌어서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 이상 그녀가 곁에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최민혁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치킨집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고시원 방은 겨우 한 평 남짓,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를 놓으면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름엔 찜통 같고 겨울엔 냉동실 같은 그곳. 그는 매일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도 없이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채로요. 1년 후 저는 승진했습니다. 상무에서 전무로. 지난 1년간 대형 고객 몇 군데를 유치해 실적을 크게 올렸고 사내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승진 발령이 난 날 저는 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마지막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덮은 뒤 짐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여의도 IFC 건물을 나서자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여미며 주차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배달 조끼를 입고 건물 입구에 찬 바람 속에 서서 덜덜 떨고 있는 남자. 얼굴은 동상에 걸린 듯 벌겋게 텄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었으며 머리는 며칠간 감지 않은 듯 떡이 져 있었습니다. 최민혁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발견한 그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윤희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추위 때문인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너 맞군. 저는 대꾸 없이 그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윤희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 진짜 많이 변했어. 이제 매일 성실하게 일해. 게임도 끊었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한때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니. 내 8년의 청춘과 피 같은 돈과 온전한 신뢰를 바쳤던 남자. 민혁 씨. 제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배달 일 해? 그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지폐 한 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폐를 그의 얼굴을 향해 툭 던졌습니다. 지폐가 바람에 팔랑거리며 그의 가슴팍에 떨어졌습니다. 티비야.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론 여기 오지 마. 경비원 부를 거야? 저는 뒤로 돌아 주차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윤희야. 윤희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열어주는 뒷좌석 문으로 몸을 실었습니다.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해 여의도의 밤거리로 합류했습니다. 저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기대고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여의도의 마천루, 한강에 비친 불빛,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모든 것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켰습니다.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서윤희님, 청담동 아파트에 새 가구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입주 가능하십니다. 120평, 방 3개, 욕실 2개, 거실 통유리 창으로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아파트를 저는 전액 현금으로 샀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 저만의 성입니다. 사진첩을 열어 배경화면을 보았습니다.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제 독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밟으며 카메라를 향해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저의 모습. 이혼 후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선물했던 휴가였습니다. 햇살, 모래, 바다, 그리고 자유.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윤희, 35세, 증권사 전무. 싱글, 재력가, 자가 보유, 그리고 창창한 미래. 삶이란 참 좋은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